두 번째 발표는 윤혁경 ANU 디자인그룹 상임 고문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단지에서 도시로 생애 전주기 돌봄 생활권 마스터 플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학경입니다. 우리 전 대표님 보니까 너무 부럽네요. 저는 설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2013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반포 아리팍 총괄 기획하면서 이런 정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용적률 300% 가지고는 이게 뭐 이렇게 이런 그림까지 만들 수 없었고요. 그래도 그 당시에 건축한 그 건축물 때문에 저희도 2017년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아파트의 어떤 우선 그 디자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그것도 삶의 어떤 풍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바꾸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서 좀 자랑스럽고요. 요즘 그 텔레비에 했던 주택 문제가 나오면 그 반포 아리팍 원베일리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제가 기획하고 총괄했던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걸 처음에 부탁을 아마 저한테 한 것 같은데 그걸 만약에 설명했으면 이게 중복되는 설명이어서 오늘 참 제가 이게 선택을 잘했다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결혼은 안 합니다. 아이도 안 낳아요. 이게 고령화는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 공동주택과 이 도시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세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 고착화, 둘째는 초고령 사회 진입, 셋째는 1, 2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 돌봄, 복지, 건강 재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 위기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공간과 동선, 생활권 구조 자체를 바꾸는 해법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합계 출산율은 0.8명이고요. 사실상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하락이 아니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요. 이는 단순히 아이 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아니라 향후 교육, 노동, 지역경제, 복지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과 도시구조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지금 초고령 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작년에. 더 큰 문제는 그 속도가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다는 점이고요. 이 말은 곧 의료, 주거, 이동, 돌봄, 커뮤니티 전반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떠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령화 대응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도시구조의 재설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인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었었고요. 1, 2인 가구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약 한 65%가 넘습니다. 서울은 약 68% 넘습니다. 즉 우리가 오랫동안 전제로 삼았던 4인 가족 중심 도시 모델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주거정책과 생활권 계획은 청년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고령 독거 가구 등 다양한 생애 유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 구조가 바뀌었다면 도시 구조도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난 18년 동안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돈이 부족했다기보다 정책 방향이 시민의 실제 삶과 동선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주거정책, 출산은 복지정책, 양육은 교육정책, 노후는 보건정책으로 각각 흩어져 움직이면서 시민은 여전히 불편한 구조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게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청년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장벽은 주거입니다. 높은 집값과 장기간의 주택 마련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출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이죠. 일회성 출산 장려금으로는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응의 출발점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천안 외곽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금토일 거기서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 버스가 집 앞까지 옵니다. 되게 골짜기인데요. 학교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가 되면 인근에 있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을 피급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까지 먹인 다음에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도시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맞벌이 가정, 특히 워킹맘은 매일 아이 등하원 때문에 지각과 조퇴를 일삼습니다. 주거와 돌봄, 직장이 분리된 도시구조에서는 돌봄이 개인의 희생과 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결국 워킹맘의 경력 단절과 육아 부담 심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은 서비스 공급만이 아니라 생활 동선을 줄이는 공간 전략도 함께 가야 합니다. 현재 방과 후 돌봄 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이가 사는 단지에서는 체감되는 돌봄 기능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조퇴하거나 오후 반차를 쓸 수밖에 없고요. 아이 역시 돌봄과 학습을 위해서 이동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 낭비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생 등하교만을 돕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과 후 돌봄은 생활권 단지 중심으로 재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출산 이후가 더 두려울까요? 예, 교육비, 돌봄비, 이동비가 함께 늘어나면서 가계는 장기간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결국 공공이 제공해야 할 기본 생활 인프라를 각 가정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권 안에서 돌봄과 교육 기능을 가깝게 배치하는 공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의료비와 돌봄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자료는 미래 건강보험 재정 악화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병원 중심의 사후치료보다는 생활권 안에서 사전 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건강문제 역시 결국 도시구조와 생활인프라 안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이미 아동, 청년, 시니어를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연결하는 구조를 실험해 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민간이 공간을 만들고 공공이 운영과 서비스를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즉 돌봄은 복지시설 몇 개를 더 짓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건축 안에 내장되어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본 가시와시 사례는 생활권 안에 의료와 돌봄을 연결한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요. 이웃을 돕는 구조를 만드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는 고령사회를 비용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고는 접근입니다. 우리 역시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만이 아니라 참여자이자 기여자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는요, 시니어 주거와 아동 돌봄 공간을 하나의 복합 건물 안에 배치한 모델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공간 배치 자체가 세대 간 교류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아이와 어르신이 가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와 돌봄 효과가 생겨납니다. 이 사례는 건축 설계가 곧 사회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덴마크의 코하우징은 공동 식사와 공동 생활이 돌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일상을 나눈 구조만으로도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는 돌봄을 전적으로 기관에 맡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결국 공동체 회복은 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복지비용 절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최고의 예방 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사례는 아동과 노인의 돌봄 공간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노인의 정서적 회복과 아이들의 공감 능력 향상 같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즉 세대 통합은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실제 생활을 내는 공간 전략입니다. 우리 역시 나이별로 분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관계를 만드는 구조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외 사례를 종합하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됩니다. 바로 좋은 공간 배치가 좋은 돌봄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간 구조에 따라서 주민의 동선, 만남, 공동체 형성, 서비스 효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해법을 개별 단지가 아니라 생활권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각 단지마다 모든 기능을 다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반경 2km 내외의 생활권 단위 안에서 여러 단지가 기능을 나누고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에서 도시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 이유입니다. 파리의 15분 도시, 멜브론의 20분 거리는 모두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기능을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안하는 생애 전주기 돌봄 통합 생활권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좋은 도시는 시설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일상이 가까운 도시입니다. 저는 시간을 돌려주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와 일본 사례를 보면 필수 생활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제도와 계획 체계 안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도 도시계획, 정비사업, 복지정책이 같은 방향을 향해야 생활권 플랫폼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의 조건은 공간 구성과 제도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도보 15분에서 30분 안에서 일상 기능을 해결하는 보행 일상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현재 총괄 PM을 맡고 있는 14만 평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인데요. 일과 주거, 문화와 휴식, 교육과 어른 등을 한 단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안이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 정책 흐름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철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심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저는 제도화의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권 마스터 플랜은 너무 작아도 너무 커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경 2km, 즉 인구 3만에서 한 8만 명 정도를 적정 단위로 저는 제시합니다. 이 정도여야 도보로 걷기 가능하고 시설 운영의 지속 가능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기본 단위가 이후 시설 배분과 운영 전략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마스터 플랜의 첫 단계는 생활권 현황을 진단합니다.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돌봄시설, 그리고 치매시설, 건강관리 자원이 현재 어디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서울은 뭐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 부족한 곳과 중복된 곳을 구분할 수 있고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지도 기반 진단이 있어야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시설 배분입니다. 대단지에서는 앵커식 기능을, 또 중소규모 단지에서는 보완 기능을 넣어서 생활권 전체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모든 단지에 똑같은 시설을 넣는 방식은 비효율적이고 운영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지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분담하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인허가 연동과 통합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이후 디지털 플랫폼과 운영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단지 간 시설을 공유해야 합니다. 물리적 공간만 있고 운영 체계가 없으면 서비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간과 운영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생활권 플랫폼의 핵심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단순한 주거 집합제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주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 미니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지 안에는 주거뿐만 아니라 돌봄, 건강, 교육, 커뮤니티 기능이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집에서 도보로 5 내지 15분 안에 생애주기 인프라가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생활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차원의 실행은 크게 두 축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청년과 가족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돌봄, 건강, 교류 기능을 단지 안에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집값 문제와 돌봄 문제를 따로 보지 않고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출산, 양육, 후가 하나의 생활 흐름 안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는 산후조리, 아동 돌봄, 건강관리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적 특화시설이 아니라 미래사회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또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단지에는 특별한 인정과 인센티브를 보유하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규제와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참고로 반포의 가장 비싼 아크로파크 아파트, 제가 처음 2013년에 특별 건축했습니다. 240명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건축했는데요. 당초 40명만 하면 되는데 구청장이 240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대기자가 밀려가지고 임신만 하면 바로 대기자 명단에 올릴 정도로 경쟁력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세대 통합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커뮤니티 키친, 공유 라운지, 멘토링 공간처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이와 어르신, 부모와 청년이 자연스럽게 만나야 공동체가 형성되고 돌봄 사회화도 가능해집니다. 어쩌면 의도된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대 통합은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 설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돌봄 친화단지는 주민의 아침 풍경을 확 바꿉니다. 부모는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요, 단지 안에서 아이 등원과 시니어들의 건강 점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의 시간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결국 좋은 단지는 단지 안에 시설 수준이 아니라 주민의 하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바꾸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후가 되면 아이들은 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며 활동할 수 있고
어르신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퇴근 후 멀리 이동하지 않아도 아이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이의 안전, 부모의 시간 전략, 시내의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높입니다. 결국 단지는 거주 공간을 넘어서 공동체 플랫폼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시니어를 계속 수혜자로만 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방 중심 건강관리, 사회적 연결, 역할 부여를 통해서 시니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일자리, 연결, 건강이라는 세 가지 축을 통해서 보호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는 고령화 대응을 복지 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삶의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은퇴한 시니어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회적 자산입니다. 이를 청소년 멘토링, 생활안전, 커뮤니티 운영 등으로 연결하면 시니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기여 주체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시니어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결국 고령화 대응은 비용을 줄이는 일이면서 동시에 경험을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1인 가구와 고령 가구가 늘어날수록 가장 큰 위험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식사, 모임, 동아리, 생활 교류가 가능한 열린 커뮤니티 구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민이 자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와 시스템입니다. 결국 돌봄은 관리가 아니라 연결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고령 사회는 병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안에서 일상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 건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무장애 설계, 생활운동 공간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낙상 예방과 조기 건강관리는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모델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공공이 공간공간 확보와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은 현재 국가 재정상 한계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지금 민간에서 필요한 시설을 건축하고 공공에 기부 체납하게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민간의 손실은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상해 줘야 합니다. 사업성을 확보해 주지 않고 기부 체납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또 지상에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배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친화단지가 전국적으로 공급될 경우 역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 물론 노인의 건강관리와 자녀의 사교육비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을 크게 높일 것입니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성 논리가 매우 중요한 설득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도 권고 수준에 머물면 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과 관련법 또 지자체 구역에 핵심 의무 조항을 반영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스터 플랜은 사례집이 아니라 제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아파트의 수명이 30년에서 40년이었다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건축되는 아파트는 100년이 지나도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애 전주기 돌봄 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미래 도시는 현재 이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권 진단, 시설 배분, 인허가 연계, 전국 확산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지금부터 실행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이
이 도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과 고령화는 복지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구조의 문제입니다. 둘째, 아파트 단지는 더 이상 주거 집합체가 아니라 생애 전주기 생활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10년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골든 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